안녕하세요. 419 인광목 대표입니다. 6월 17일 월요일 오후 3시 42분 장마감 유튜브 방송입니다. 오늘 그 제목은요, 제가 그 두 가지 제목을 잡아봤는데요. 강대강 안전지대라는 제목하고요. 그리고 오늘 특징주 중에 현대차, 우리 한국의 대표 종목인 현대차 인도법인 IPO의 의미라는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자, 오늘 증시가 하락을 했고, 아시아권 같은 경우에는, 일본 증시가 굉장히 급락을 했어요. 종가는 아직 확인을 못 해봤는데, 장중에 2% 이상, 급락하는 모습을 제가 봤고, 그리고 주말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오늘도 중국이 요즘 중국 증시가, 제가 그 상해 지수가 다시 3천선 지지 테스트를 하고 있다라고 했잖아요. 오늘도 여전히 그 3천선을 위협하는 듯한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조금은 그 한국 증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은 한국 증시가 중국 증시하고 일본 증시보다는 미국 증시에 연동을 해야 되는 그런 그 이유에 대해서도 제가 지난주 금요일 장마감 방송이나 또는 그 주말 스페셜 방송에도 설명을 드렸으니까요. 그 내용들 아직 유튜브 영상을 안 보신 분들은 지난주 주중 방송과 주말 방송을 쭉 한번 여러분들이 이어보기를 한번 하시면 어떨까 제가 제안을 드려봅니다. 왜냐면은 어쨌든 가장 최근의 증시 동향에 대해서 또 전망에 대해서 업데이트를 해놓은 내용이니까, 그래도 최신 내용이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시장을 어떻게 보는지, 또 시장이 어떻게 전개될지에 대해서 아마 참고가 되는 내용일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니까요. 아직 못 보신 분들은 지난주 주중 방송과 주말 스페셜 방송까지 요즘 날씨 더운데 여름에 시원하게 여름이 아니고 퇴근하신 후에 저녁에 시원하게 해놓으시고 연속으로 시청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강대강 안전지대가 도대체 무엇이 강대강이라는 건지 지금부터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대강이라고 표현을 한 거는요, 이렇게 상승 쪽을 향하고 있고 하락 쪽을 향하고 있는데, 미국 월가의 아이비들, 대표적인 아이비들이라고 하면은, JP 모건, 골드만삭스, 메릴 린치, 또는 모건 스탠리, 또는 시티그룹, 이런 증권사들을 대부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이제 메이저급들 아이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중소형 증권사들이 있는 것처럼, 중소형 아이비들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산운용사들도 있고요. 또, 투자 자문사들도 있고요. 우리나라에 이제 증시 관련 기관 구조하고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그런 기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강대강으로 양분을 하고 있습니다. 자, 낙관주의자들 같은 경우에는요, S&P 500, 올해 이제 하반기 장세에 여전히 낙관적으로 S&P 500이 지금 한 5,400 정도 될 거예요. 5,400 정도 되는데, 6,000선을 넘어갈 것이다. 이런 낙관론이 있고, 또 이제 한국도 조금은 더 낙관적으로 바뀌었죠, 분위기가요. 왜냐면은 미국 증시하고, 아까 중국이나 일본보다는 미국 증시에 좀 연동하는 부분이 있을 거다라고, 그렇게 이제 시황들을 저도 보고 있으니까, 코스피 3,100까지는, 제가 연초에 우리 2024년도 코스피가 3,000선에 도달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근데 거기 3,000선에서 조금 더 올라가면은 탄력적으로 또 가속도가 붙기도 하고 또 슈팅이 나오기도 하니까 코스피 3,100 정도까지는 전망을 하고 있는데, 이 전망들이 그렇게 무모해 보이진 않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솔직히 삼성전자가 지금 오늘 78,000원대 정도로 마감을 했나요? 그 정도에서 삼성전자가 한 5%만 올라준다고 하더라도, 삼성전자가 5%만 올라준다고 하더라도, 지수는 확 다가가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또 불구하고 한편에서는요, 또 나름의 근거를 가지고,
경계론자, 비관론자들의 주장들이 있습니다. 역시 비관론자들의 주장도 비이성적이진 않아요. 나름대로 타당성이 있는데 지금 그 VIX라고 해서 변동성 지수라고 하는데 우리가 그 미국 증시가 그 코로나 이후에 고점을 형성했던 즉 긴축이 시작되기 직전에 고점을 형성했던 그 수준이 2021년도 말 2022년도 초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때 기준이 되는 그런 VIX가 12. 그러니까 고점권에서 그 VIX가 12였는데 뭐 지금 2024년도니까 뭐 거의 한 2년, 3년 만에 드디어 VIX가 12만큼 낮아졌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낮아진 그 VIX를 봤을 때에 미국 증시가 어떤 그 시스템 유지라는 관점에서 주가가 폭락을 했을 때도 시스템 유지를 위해서는 다시 반등을 그려가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 것처럼 지금처럼 그 주가가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고점을 갱신을 해왔잖아요. 최근까지도요. 그런 과정에서 이 VIX라는 시스템이 유지가 되기 위해서는 그럼 이 VIX가 뭐 11, 10, 9, 8, 0 이렇게 줄어들 수는 없는 것이니까 그게 줄어들 수는 없는 것이니까 이 시스템이 유지하기 위해서는 미국 증시가 하락을 해야 되지 않냐라는 그런 논점을 가지고 있는 그런 주장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또 이 주장의 일환으로는 지금 뭐 미국 증시가 고점을 갱신을 했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그 고점에 주도를 하고 있는 그 엔비디아를 비롯해서요. 그리고 또 최근에 그 시총 1위를 탈환한 애플을 비롯해서요. 그리고 엔비디아와 애플과 삼각구도로서 시총 3위 경쟁을 벌이고 있는 그 엔비디아까지 엔비디아가 아니라 MS까지 해서 그 3강 체제를 비롯해서 그 시총 10위권까지가 미국 증시에서도 굉장히 그렇게 그 30% 이상 시가총액 3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어떻게 보면은 쏠려 있다라는 거죠. 미국 증시가 쏠려 있기 때문에 이런 쏠림 현상은 다른 말로 하면은 이 시총 10위권 종목들의 거품으로 그 표현을 할 수도 있고 그런 거품들은 이 VIX가 최저치가 된 상태에서 약간의 그런 그 변동성을 유발하는 그런 그 바람 같은 거요. 회오리나 아니면은 허리케인이나 이런 그 바람이 발생을 한다라고 하면은 쉽게 그 거품이 붕괴가 되기 때문에 이런 비관론자들의 시각들도 있다. 이 비관론자들 중에 그 대표적인 비관론자가 제가 그 최근에 한번 그 방송에서 다뤄드렸던 JP 모건의 그 주장이 있었었죠. 그 고점 대비 한 20% 정도 그리고 지금 PER이 21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한 20% 정도의 하락 가능성도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그 비관론자 쪽의 주장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 낙관론과 비관론 어디를 선택하겠습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그 여러분들께 이 낙관론 쪽을 말씀을 드렸죠. 제가 한 2주 정도부터는 낙관론 쪽을 말씀을 드렸고 이 VIX 12를 이게 낮아져 있지만 또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이 있긴 있을 거예요. 있긴 있기 때문에 이런 저는 낙관론 쪽을 바라보고 있는데 자, 낙관론과 비관론이 이렇게 그 팽팽하게 강대강으로 그 나름의 논리 두 주장 다 모두 논리적이니까 이런 그 만약에 한쪽을 선택했을 때 잘못된 선택이라면은 리스크가 있겠죠. 자, 그럼 저는 이 낙관론을 가져가되 자, 어떻게 하면 안전지대의 전략을 가져갈 수가 있겠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한국 증시처럼 저평가 있는 주식들 그리고 미국의 VIX 이 12가 너무 낮다라는 게 시총에 너무 쏠려 있다라는 게 걱정이 된다라면 뭐하러 엔비디아나 그런 그 시총 상위 종목들을 해외 주식에 있어서도요 쫓아가겠습니까?
그냥 그 다우 운송이라든지 선조종 종목들, 펀더멘탈이 안전한 종목들. 아까 그 PER이 21. 근데 엔비디아 같은 경우가 PER이 뭐 70, 80 된다고 했잖아요. 70, 80 되는 그런 PER 종목들 안 쫓아가고 21이라고 하면 미국 증시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PER이 21이라고 하면은 말씀드렸었잖아요. 그 우량주들 중에 그 PER이 10대에 있는 종목들도 있다고 했잖아요. 뭐 13, 14 이렇게 되는 종목들도 있으니까 굳이 미국 주식들을 하겠다라고 하면은 그런 관점에서 PER이 좀 낮은 우량주들 쪽으로 투자를 하시면 어떨까? 우리는 이제 우리 유튜브 하시는 분들은 해외 주식보다도 이제 한국 증시에 더 관심이 많으시니까 코스피를 기준으로 봤을 때에도 뭐 우리나라 증시는 비교적 안전지대에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더군다나 우리나라 그 우량주들 중에는 지금 코스피 2200선에 머무르는 종목들도 많이 있고, 또 이제 제가 이렇게 전망을 하는 가장 바탕에는 미국의 금리 인하 부분이 있잖아요. 그럼 이제 금리 인하가 되면은 우리나라 종목들 중에 또 수혜를 보는 종목들이 있지 않을까. 미국의 고금리로 인해서 피해를 본 종목이라면은 이제 금리 인하가 시작이 된다라고 하면은 수혜를 보는 반전 드라마를 쓰는 종목도 있지 않을까. 이런 관점에서 비교적 우리 한국 증시는 안전지대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한다. 강대강 미국 증시에 대해서 낙관론과 비관론의 강대강 구도 속에서 비교적 안전지대라고 생각하는 주식은 우리 한국 주식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한다라고 그렇게 오늘 첫 번째 주제에 대해서는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갈까요? 두 번째 주제는 아까 그 현대차 인도 법인의 IPO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드린다고 했는데요. 제가 오늘 사실 그 HS를 켰다가 개장 전에 제가 오늘도 우리 고객분들께 좀 일찍 안내를 해드려야 될 내용이 있어서 출근도 좀 일찍 했고 업무를 오늘 뭐 한 6시, 요즘 뭐 5시만 돼도 해가 일찍 뜨니까 굉장히 밝잖아요. 그래서 저도 일찍 일어나게 되고 한 6시부터 뭐 업무를 준비하다 보니까 오늘 이 뉴스를 이 현대차의 인도 법인이 인도 증시에, 한국 증시가 아니고 인도 증시에 상장을 한다라는 뉴스가 들어왔길래 저 굉장히 중요한 뉴스라고 해서 요즘 말로 와 이거 진짜 대박이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제가 대박이다 이런 생각을 했을 때는 혹시 오늘 현대차가 혹시라도 하락한다면은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역시 우리 한국 증시는 굉장히 스마트했죠. 오늘 그 지수가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현대차 가족주들은 강세가 나왔잖아요. 기아차도 강세가 나왔고, 또 그 외에 뭐 글로비스라든지 이런 종목들도 강세가 나왔으니까 제가 봤을 때 오늘 그 현대차의 이 사건, 인도 법인이 IPO를 한다라는 이 사건은 굉장히 현대차에는 굉장히 중요한 호재입니다. 그리고 제가 어쩌면은 지난번에 현대차가 28만원대, 현대차가 28만원대 주가가 상승하게 됐을 때, 상승하는 흐름이 나왔을 때에 이게 지금 키워지지가 않네요. 그렇다면은 별도로 박스를 그려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현대차 28만원 처음 한 달 반 정도 됐나요? 한 달쯤 됐나요? 28만원 때 급등 나왔을 때, 이게 좀 급등 이유가 갑자기 급등이 나오니까 그 이유가 좀 불분명하다. 그런데 그때 이후로 어쨌든 주가가 4배롭이 됐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때 사실은 왜냐하면 자동차 판매량 가지고는 이렇게 급등할 부분이 아니었거든요. 일단 기아차하고 현대차가 수출이 양호하긴 한데,
그게 그 SUV 그 고가 차량들이 좀 잘 나가고 있기 때문에 수출이 양호하긴 한데 판매 대수상으로는 오히려 5월 달에 줄어들었다라고 제가 그런 말씀도 드렸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동차 판매 관련해 가지고 28만 원대로 급등한 건 좀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 있었었고, 그 이 레벨업이 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 뭐 밸류업이냐, 아니면은 지난번에도 한번 언급드렸던 수소경제, 현대차는 자기들이 단순한 자동차 회사가 아니라 수소경제를 주도하는 회사니까 뭐 그 전력주들 그 강세와 관련해서 혹시 수소적 경제 때문에 올라간 것인가 이랬는데, 좀 어쨌든 그게 좀 28만 원대 그날 급등했던 거가 좀 설명이 안 되는 부분들이, 그 추측 나름대로의 뭐 밸류업이니 뭐 수소 경제니 이렇게 그 추측은 해봤지만 딱히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 있었는데, 어쩌면 오늘 인도 법인 그 IPO 얘기가 나오면서 어쩌면은 이것 때문에 미리 그 현대차가 이렇게 주가가 그 레벨업이 돼야만 하는 그런 요소가 있다라는 것을 미리 알고 있던 어떤 세력들이 어떤 선침의 입장에서 급등을 시키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제는 뭐 현대차 28만 원대 가격이 오늘도 이 카메라가 그 이렇게 저절로 이렇게 화면을 가끔 이런 현상이 있더라고요. 카메라가 뭐 지금 문제가 있지 않는데도 혼자서 이렇게 움직이면서 화면이 왔다 갔다 하게 되는 이런 현상이 있는데, 이거 지금 어떻게 보정할 수가 없으시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조금 있으면은 이게 그냥 진정이 되더라고요. 이해를 해 주시고요. 인도법인 IPO가 굉장히 그 중요한 호재였기 때문에 어쩌면은 그 현대차의 28만 원대의 그 레벨업을 용인하는 차원에서 그 선침의 세력들이 그날 28만 원대 급등을 시키지 않았나. 그리고 그 뒤로 뭐 약간 조정이 있었었지만 다시 그 현대차는 28만 원대에 를 복귀하고 어쩌면은 더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재료가 오늘 오픈이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IPO라는 얘기 잠깐 얘기를 해볼까요? IPO는 또 그냥 제가 그 영타에 조금 익숙하지 않으니까 그냥 또 이렇게 쓰면 여러분들이 혹시 제가 스펠링 몰라서 이렇게 쓴다라고 오해하실 수도 있으니까, 자, 이니셜 퍼블릭, 느리지만 역시 느리지만 영어로 써보겠습니다. 퍼블릭 오퍼링. 자, 오퍼링 스펠링 맞나 모르겠는데 맞죠? 네, 오퍼링. 자, 이니셜 퍼블릭 오퍼링이라고 하는데요. 최초 이니셜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초성이라고 할 때 최초의 퍼블릭은 공개되는 거. 퍼블릭은 공개되는 거니까 퍼블릭 공적인 것, 공개되는 거. 최초에 공개하는 오퍼링, 어떤 제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그냥 한국말로는 기업 공개라고 이렇게 그 의미가 전달되는 그 용어로 기업 공개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IPO가요. 제가 사실은 대학교 학번은 88학번이지만 대학원 학번은 92학번입니다. 왜냐면은 대학을 졸업을 하면서 바로 대학원으로 이어서 갔기 때문에, 물론 저는 병역을 대학원 마치고 병역은 했습니다. 면제가 아니고요. 이 당시에 그때 우리 때 석사장교 제도가 있었어요. 그 전두환 씨가, 전두환 씨가 아니고 전두환 전 대통령이 만들어놨던 석사장교 제도가 있었는데, 이 제도가 이제 노무현이하고 노태우 그 정권에서 없어지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저도 조금 피해 학번이라면은 피해 학번이죠. 갑자기 없어졌어요. 그래서 좀 저희들도 좀 당황하는 그런 그때 제가 그래서 88학번은 좀 낀 세대다. 여러 가지 막 제도가 갑자기 생겼다 없어졌다 막 이러니까 저희도 좀 당황할 수밖에 없는, 만약에 이제 대학원을 계획을 하고 있었던 저처럼 그런 사람들은 석사장교 제도가 없어지니까 좀 군 문제가 조금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시기인데, 어쨌든 제가 이제 대학원 학번은 92학번이고요. 저는 대학원이 경영학.
자, 경영학은 세부 전공이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뭐 마케팅, 뭐 회계, 뭐 그다음에 그 조직 인사 또는 그다음에 뭐 그 OR이라고 해서 그 생산 관리 뭐 이런 전공들도 있고요. 근데 이제 저처럼 그 재무 전공자들이 이제 영어로는 파이낸스라고 하는데 영어 그 재무 전공자들이 있죠. 여러분들 그 경영학의 분야 중에서 어떤 분야가 제일 중요할 것 같아 보이세요? 마케팅. 사실은 마케팅 뭐 내가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마케팅, 조직 인사 이런 쪽은 좀 수리적인 부분하고는 좀 거리가 멀기 때문에 좀 어떻게 보면 좀 쉽죠. 그래서 경영학과가 그 대학원에서는 좀 이런 세부 전공자들은 좀 공부를 좀 수월하게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그 재무 쪽은 계속해가지고, 저는 이제 물론 학부는 경제학을 했으니까 경제학은 좀 수리적으로 좀 어려운 학문이죠. 그런데 이제 그런 비슷한 학문, 그 연장선상에 있는 그 세부 전공이 재무이고, 제가 이제 재무 그 석사 논문이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제가 쓴 석사 논문 제목이 유무상 증자를 고려한 배당 정책에 대한 연구. 이거 한번 아마 여기 이제 상장 기업들의 배당 정책에 대한 연구, 이거 아마 국회 도서관에 있을 거예요. 국회 도서관이나 연세대 도서관에 이 논문이 있을 거예요. 한번 검색 한번 해보세요. 저도 검색은 안 해봤지만 있을 것 같아요. 논문 검색이죠. 책 검색이 아니고. 자, 이런 이제 주제로 해서 제가 논문을 썼는데, 이제 물론 이 논문 제목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것처럼 재무는 역시 주식하고 관련된 전공이다. 주식시장하고 관련된 전공이구나. 이걸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이때 이제 그 주식시장 관련된 이제 대학원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저희들도 이제 아무래도 이제 대학원부터는 원서 이제 영어로 되어 있는 책들, 아티클 같은 걸 많이 공부를 하게 되죠. 네,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이제 처음 들었던 단어가 IPO, 그 다음에 M&A, 막 이런 말들이 정말 그 당시에 공부하면서 원서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런 용어들이었는데, 이 IPO라는 것이 지금 한국에서는 뭐 M&A 같은 경우에는 드라마에서 이제 M&A라는 말이 공공연하게 많이 사용되니까, 뭐 인수합병 하면 요즘에 동네 아줌마들도 M&A 하면은 인수합병이다라는 걸 드라마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시고요. 또 이제 IPO는 최근에 우리 한국에 공모주 열풍이 일어났잖아요. 그렇죠? 공모주 열풍이 일어나다 보니까 뭐 정말 동네 아줌마들도 IPO가 뭔지 아시더라고요. 투자 많이 하시는 분들. 이제 공모주 열풍이 뭐 처음에 SK 바이오로 시작해서 삼성 바이오로직스 삼바라고 하는 삼바, 뭐 이런 쪽으로 해서 나중에 뭐 엔솔 아시죠? 여러분들 2차전지, 그리고 뭐 정말 말도 안 되는 열풍을 일으켰지만 저는 굉장히 안 좋게 부정적으로 보는 에코프로까지, 뭐 이런 등등등 해가지고 이 IPO 열풍 때문에 이거야말로 어떻게 보면은 우리 한국 증시의 수급과 공급의 왜곡을 일으켜가지고 지금까지도 그 부작용으로, 아까 우리 한국 주식들은 코스피 2200에도 못 이르는 그런 우량주들이 많다라고 했잖아요. 자, 이런 IPO로 인한 공급이 과도하게 되니까 기존에 있던 우량주들이 지금 수급의 불균형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은 제대로 된 평가를 못 받고 있다.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점차 그런 종목들이 반전 드라마를 쓰지 않을까. 만약에 반전 드라마를 쓴다라면은 그런 종목들에서 여러분들에게 큰 수익을 안겨주는 종목들도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잠깐 얘기가 뒤로 이렇게 뭐 IPO 얘기하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 빗나가게 됐는데, 이제 본론으로 get into the business, 본론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자, 현대차 IPO, 현대차가 인도 법인을 갖고 있었죠. 그러니까 인도의 100%일 거예요. 100% 지분의 인도 법인을 갖고 있었는데, 이 인도 법인을 인도 증시에
상장을 시킨다는 얘기예요. 상장을 시키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우리 한국이나 미국도 이런 상장 업무에 그 서류 같은 거를 신청하는 기관을 SEC라고 한다고 했죠. 증권선물위원회 이렇게 하는데 인도 같은 경우에는 뭐 SEC라고는 안 하는데 이름이 비슷하게 SEBI BI라고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공시를 보니까 이 현대차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현대차 인도 법인을 상장시키기 위해서 인도 제가 일단 좀 죄송하다는 말씀 드릴게요. 제가 이렇게 영어하고 한국말 이렇게 자판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그 한글 영어 이걸 눌러야 되는데 이게 자꾸 헷갈려가지고 이렇게 자꾸 영어가 나왔다 한글이 나왔다 이렇게 하는데 제가 조금 익숙하지 않아서 그러니까 이해를 해주시고요. 자, 그런데 어쨌든 이게 지금 이렇게 인도 증시에 상장을 한다라고 SEBI에 신청을 했다라는 공시가 떴습니다. 자, 그런데 이 IPO를 할 때는요, 여러분들도 이제 참고로 알아두세요. 또 이렇게 죄송합니다. 신주 공모가 있고요. 구주 매출이라는 게 있어요. 자, 구주 매출. 자, 신주 공모는 여러분들 그 공모주 했잖아요. 그 신주에 여러분들이 공모를 해가지고 그 주식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 상장이 되면서 IPO를 할 때에 그 이제 기업 공개라고 한다고 했죠. 기업 공개라는 얘기는 이 회사는 그냥 폐쇄적으로 소수의 그 주주들만 있었는데 아예 문을 열어버리는 게 공개잖아요. 공개를 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 주식을 이제 거래를 할 수 있게, 사고 싶으면 살 수 있게 만든다 해서 이 IPO를 기업 공개라고 하는데, 이제 이렇게 기업 공개가 돼서 모든 사람들이 주식이 살 수 있으려면은 비상장이 돼 있으면 살 수가 없잖아요. 근데 상장이 되면은 이 주식시장을 통해서 살 수가 있으니까 공개된다. 문이 활짝 열리는 거죠. 그래서 IPO는 이 상장이다라는 말하고도 같이 동전의 앞뒤처럼 똑같은 이렇게 동전의 앞뒤로서 같이 마치 쌍둥이처럼 그렇게 이제 그런 의미를 담고 있고, 그럴 때 이제 여러분들이 신주 공모를 통해서 이 IPO에 그 투자를 참여를 하시는 건데, 이번에 그 현대차가 그 인도에서 현대차 인도 법인을 IPO 하는 것은 신주 공모가 아니라 구주 매출을 한다라고 해요. 구주 매출을 하는데, 아까 여기서 거의 100%를 가지고 있을 거예요, 현대차가요. 그 중에 17%를 자기들이 갖고 있던 전체 지분 중에 17%를 구주 매출 방식으로 IPO를 한다 이렇게 되는데, 그게 뭐 지금 인도에서 대략적으로 4조 원, 4조 2천억인가? 4조 2천억 정도 평가를 받을 거다. 그러면 이 17%의 인도 법인의 지분을 매각을 해가지고 현대차는 4조 2천억의 현금이 생긴다는 얘기죠. 자,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17%가 4조 2천억이니까 만약에 100%를 환산을 해보면은 4조 2천억에 한 6배 정도가 되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24조, 한 24조에서 25조, 26조 정도가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이게 지금 보면은 현대차가 오늘 주가가 올랐으니까 또 좀 반영이 됐겠지만 한 55조에서 58조, 오늘 올랐으니까 58조 정도의 시가총액인데, 알고 보니까 이 현대차라는 회사가 인도에 있는 현지 법인의 가치가 26조나 되는 가치가 인정을 받게 된 거잖아요. 그 중에서 4조 2천억을 17%를 구주 매출로 해서 푸는 거예요. 이제 다른 그 인도 사람들이 이 주식을 살 사람들 사가지고 자기들이 또 올라가면 이제 뭐 그 시장에서 이제 매수가 되고, 이제 물론 이제 오늘 그 인도 SEBI에 그 서류를 신청했으니까 허가 여부는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근데 뭐 특별한 그 잘못이 없으면은 상장이 이제 그 허가가 날 테니까, 상장이 허가가 나면은 그렇다면 이제 인도도 어쨌든 그 주식 시장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26조의 시가총액을 가지고 있으니까, 지금 현대차가 한국에서 그 55조, 58조 평가를 받고 있는데, 알고 보니까 이 회사는 그 자산 중에 인도에 투자한 현대 법인의 자산 가치만 하더라도 26조다. 이런 계산이 나오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었죠. 지주사, 디스,
디스카운트 요인이 지주사 디스카운트 요인이 비상장 계열사들이 상장 계열사들 이게 얼마인지 이게 좀 정확하게 평가받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 디스카운트 요인이 되고, 또 부동산 같은 자산은 급매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지주사들이 디스카운트가 된다 했고, 이런 지주사들의 디스카운트 요인을 밸류업을 통해서 그쵸? 밸류업, 한국 정부의 밸류업을 통해서 뭐 배당 같은 거 많이 줘라, 자사주 같은 거 많이 매입해라, 뭐 이런 그 밸류업 프로그램을 해서 주가를 띄우려고 했는데, 자 지금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그 본업도 하고 있지만 순수 지주회사는 아니지만 어떤 그 저평가 자산 저평가 형태로 지주사 정도의 그 저평가 상태에서 그 밸류업이 가동하게 되면은 굉장히 수혜를 입는 종목으로 그 평가가 되었었잖아요, 현대차가요. 왜냐하면 그 자산들이 많으니까, 저 PBR이었으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지금까지 계속 유튜브에서 다루었던 내용들, 배우셨던 내용들하고 연결지어서 생각을 해보세요. 자, 그런데 이런 디스카운트 요인이 있었는데 지금 하나의 그 인도 현지 법인이라는 것이 이제는 비상장 계열사가 아닌 이렇게 인도 증시에 상장을 하니까 와, 눈에 보이는 가치로 딱 인정이 되는 거예요. 26조가. 그러면 지금 현대차가 한국에서 55조로 평가받고 있는데, 한국 증시에서 이 중에 인도 현지 법인만 하더라도 26조가 들어가 있으니까, 그럼 인도 하나만으로도 26조인데 지금 한국이 55조밖에 평가를 안 받으니까 현대차 주가가 이 현대차의 그 인도 법인이 그 인도에서 상장에 성공하면서 주가가 계속 올라간다고 하면은 현대차 지분, 한국에서 이 가치가 앞으로 올라가겠습니까? 안 올라가겠습니까? 그러면은 더 쉽게 말해서 현대차가 30만원, 죄송합니다. 자꾸 이래서 죄송합니다. 현대차가 30만원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제는 정당해 보이지 않습니까? 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는 이게 지금 이런 호재가 숨겨 있는 걸 몰랐었으니까 뭐라고 말씀드렸었죠? 물론 저는 그때 18만원 이때 그 현대차 추천을 했었어요. 올 초에 추천을 했었었고, 그때 이제 밸류업 얘기가 나오면서 뭐 24만원 이렇게 주가가 단기에 급등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수익 실현하라고 했었었고요. 그리고 나서 뭐 24만원대에서 수익 실현하라고 했는데 이게 뭐 25만원대 위로도 잠깐 올라갔었었죠. 그런데 그 추경매는 하지 말라고 했었었죠. 그런데 제가 중간에 다시 22만원까지 조정 오면 매수해도 된다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런데 정말로 조정이 왔었었죠. 3월인가 4월 달에요. 조정이 와서 22만원대의 매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분명히 주고 나서 다시 25만원대가 된 거예요. 그런데 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었죠? 우리는 그냥 수익 실현하고 현대차가 좋기는 하지만 그냥 25만원대 이런 가격에서는 추경매는 안 하겠다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리고 기아차도 12만원대에서는 추경매 안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렸었죠.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갑자기 어느 날 28만원대 주가로 튀어오른 거예요, 현대차가요. 그런데 그 이유가 불분명하다라고 했는데 오늘 정확하게 이렇게 밝혀진 게, 아하, 인도 현지법인 이 IPO가 숨겨진 호재가 있었었구나. 이렇기 때문에 자, 이제는 30만원이 돼도 정당해 보인다. 하지만 뭐 지금 현대차 28만원대에서 30만원을 보기 위해서 매수하라는 얘기는 아니죠. 혹시라도 조정이 좀 있다라고 하면은 이제는 현대차 이런 새로운 재료가 있으니까 30만원대를 겨냥을 해서 혹시라도 정말 26만원, 25만원대까지 조정이 와준다라고 하면은 매수를 하셔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여기서 코스피 3100 말씀드렸었는데 3100 쪽으로 저는 이쪽 그 낙관론 쪽에 저는 동참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그 코스피 3100을 위해서 한 축이 만들어진 부분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무엇이죠? SK 하이닉스잖아요. SK 하이닉스가 HBM과 엔비디아 때문에 한 축으로 주가가 지금
뭐 22만 원인가요? 뭐 이렇게 올라와 있잖아요. 한쪽이 올라와 있고, 현대차가 지금 이제 28만 원대 정당성까지 확보를 했죠. 그리고 이 두 종목이 제가 하이닉스도 봄에는 굉장히 안 좋게 얘기했지만 하이닉스가 1, 4분기하고 2, 4분기 실적 연속 좋게 계속해서 연속 좋게 나온 걸 보고 난 다음에는 하이닉스 주가에 대해서 무모한 건 아니다라고 말씀드렸고, 한 15만 원 정도 조정이 오면은 매수를 해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18만 원대일 때. 근데 물론 15만 원대까지 조정이 안 왔다라는 좀 아쉬움이 있죠. 근데 지금 22만 원대. 근데 어쨌든 지금 SK 하이닉스 22, 그리고 현대차 지금 이렇게 28 이렇게 되니까 하이닉스는 또 뭐 25만 원 막 이렇게 목표가 나오고 있잖아요. 현대차 이걸로 인해서 뭐 30만 원도 가능해 보인다라고 제가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으니까 두 개의 양축이 형성이 돼 있죠. 그럼 여기에서 삼성전자만 지금 빌빌거리고 있잖아요. 삼성전자만 이제 자기 역할만 해준다라면은, 삼성전자의 역할만 나온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했습니까? 코스피 3100도 갈 수 있다라는 그런 어떤 정황적인 모모해 보이지 않는 가능성이 보이지 않나,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거고요. 코스피 3100 간다라고 하면은 뭐 이 세 종목이 주도적으로 가겠지만 그 외에 있는 시총 상위 종목들 뿐만 아니라 옐로칩에 있는 종목들, 그리고 옐로칩에 있는 종목들 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중소형주들까지도 레벨업이 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로 가지 않을까. 자, 지금 이 VIX에 대한 그런 우려, 그 다음에 그 아시아 증시들, 일본 증시 급락, 중국 증시 3천선 그 붕괴, 그 테스트 위험, 그리고 그 유럽의 정치 이슈, 이런 부분들이 조심해야 될 부분은 맞는데, 일단 낙관론적으로 바라볼 때에는 우리 한국의 이 3대 종목들이 지금 그런 낙관론 쪽을 펼쳐갈 수 있는 그런 토대는 만들어 놓고 있지 않나. 삼성전자만 좀 더 분발을 한다라면요, 이런 관점에서 저는 일단 시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시장이 굉장히 어려워요. 항상 어렵고 종목들, 수익 날 종목들도 쉽게 나는 종목들도 있지만, 또 쉽게 안 나고 정말 많이 흔드는 종목들도 있잖아요. 자, 여러분들 방향성에 대해서 믿음을 가져야 될 그런 부분인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진짜 혼자서 하시다 보면 확신 갖기가 어려우니까, 그렇죠? 혼자서 하시다 보면은 확신 갖기가 어려우니까 그래도 좀 어떤 확신에 대해서 어떤 그 가이드라인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의지할 수 있는 그런 그 전문가가 필요하시다라면은요, 6656-9502로 연락 주셨어요. 여러분들 종목도 한번 점검 받아보시고, 또 뭐 제 분석이 100% 맞을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런 분석이 그래도 맞게 된다라면 나는 임광목 대표 분석에 그 믿음을 가지고 같이 한번 하겠다, 이런 생각이 있다라면은 제가 추천하는 종목들 참여하시는 것이 더 좋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런 의미에서요, 저에게 문자로 문의를 많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전화로 문의를 주셔도 되는데요, 제가 이제 전화를 못 받을 때도 있으니까, 전화를 못 받으면은 아무래도 문자를 남겨놓으시면은 제가 답변하기가 좀 수월하니까, 저도 이제 모르는 번호가 찍혀 있으면 그 전화가 왔을 때 그 콜백을 하기가 좀 어려우니까 문자를 남겨놓으시면, 이 번호는 이 문의 때문에 전화를 한 거구나 하고 제가 콜백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여러분들 그런 의미에서 문자를 많이 활용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자, 오늘 내용 유익하셨으면 좋아요와 구독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